자, 그러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돌말에 주기적 변동까지 했었던 거 맞나요? 자, 복습은 어디서부터 하면 되나요? 개체군의 특성? 생활형? 생활형. 자, 생활형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생물이지만 같은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형태나 생활 양식이 비슷해지는 것들을 생활형이라고 합니다. 식물 겨울눈의 위치, 그 다음에 동물들의 특징 등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개체군의 밀도, 그 다음에 생장 곡선, 그 다음에 생존 곡선, 그 다음에 연령 피라미드, 그 다음에 주기적 변동까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개체군의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면적분의 개체수. 그럼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무엇이 있었어요?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출생과 이입, 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사망과 이출이었습니다. 영향이 큰 거는 출생, 그 다음에 사망. 이게 영향이 컸어요. 그때 설명했죠? 우리가 여러분 내일 생물실에 가게 되면 얘가 참새를 뜯어 먹는데 살만 발라 먹는 게 아니라 날개 뚝 뜯어서 그냥 꿀떡 삼키고 머리 뚝 뜯어가지고 꿀떡 삼키고 이렇게 합니다. 다리 뚝 끊어가지고 꿀떡 삼키고 거기에 뼈랑 털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내장을 통과하면 상처를 입히는 것들이 많겠죠? 걔네들 위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본인이 먹은 털이나 이런 것들을 싹 감쌉니다. 그 걔를 확 토해내요. 그 토해낸 걸 우리가 내일 생물실에 가면 볼 수 있고, 얘를 뜯어보면 걔가 먹었던 동물들의 뼈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뼈를 맞춰볼 수가 있어요. 뼈를 맞춰보면서 이 동물의 두개골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눈이 있었던 위치인가? 여기는 뇌가 있었던 데인가? 여기는 왜 이빨이 이렇게 두 개가 길게 자라지? 갈비뼈가 이렇게 생겼네? 이런 것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 있는데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볼 때 이론상 생장 곡선인 J자형, 그 다음 실제 생장 곡선인 S자형 곡선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J자형 생장 곡선이 안 되고 S자로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환경 저항 때문입니다. 환경 저항, 먹이, 서식지, 질병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저항에 해당하는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환경 저항은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환경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개체수를 뭐라 그래요?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기울기는 뭘 의미하냐면 생장률을 의미를 하고, 생장률은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는 다 기울기가 양수죠? 그러니까 출생률이 훨씬 더 높아서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여기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에요. 이게 아무도 안 태어나고 아무도 안 죽는 게 아니라 태어난 만큼 똑같은 비율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유지가 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어떤 애들을 이렇게 쇠퇴할 거예요.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수죠? 그러면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크다는 얘기고, 이랬을 때는 개체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효모 개체군의 생장곡선, 그 다음에 좀 개구리밥 개체군의 생장곡선인데, 그 좀 개구리밥 알아? 개구리밥? 네. 개구리가 먹는 밥. 네. 개구리 밥 먹는 거 봤니? 걔네 막 팔첩 반찬 다 차려놓고 하리보 먹고. 파리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얘 식물인데 그래서 얘 개구리 먹진 않고 수면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떠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식물이긴 한데 수면에 둥둥둥 떠다녀요. 이런 것들을 좀 개구리밥이라고 합니다. 개구리가 먹어서 개구리밥은 아닌 거. 개구리는 육식 아니야? 벌레 먹잖아. 육식인 거 맞죠? 개구리 먹어봤나요? 아니요. 메뚜기는 먹어봤나요? 아니요. 메뚜기는 맛있는데. 아니요. 어렸을 때 시골 가면, 선생님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시절에 그때 시골 가면 황소개구리를 잡으러 가고 그때 있었어요. 잠깐. 그 다음에 메뚜기도 메뚜기 잡아가지고 그 집불에다가 확 던지면은 메뚜기가 구워집니다. 근데 이제 메뚜기가 생각보다 맛있어요. 담백해요. 선생님도 처음에는 많이 못 먹고 나중에
막 외삼 삼촌한테 삼촌 빨리 메뚜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황소개구리 잡아가지고 다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빼내고 막 하면 이제 하얀색 살과 근육만 남는데 너무 놀랬던 건 걔를 물속에 담가도 걔가 펄쩍펄쩍 뛰었어. 그러니까 근육과 이런 신경이 살아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거 먹고. 맛있어요. 두꺼비 먹을 수 있어요? 두꺼비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돼요. 개구리 맛있다. 만지면 안 돼. 맛은 약간 닭다리살 느낌. 그 다음에 토끼 잡으러 안 가봤어? 토끼굴로? 마이크래프트. 여러분 어렸을 때 뭐 하고 살았습니까? 집어먹고. 흙 집어 먹고. 그 토끼 산에 토끼굴이 있어요. 토끼굴이 입구랑 출구 이렇게 구멍이 2개가 있는데 한쪽에다가 연기를 쑥 내보내면 반대편 토끼가 나와. 그걸 확 잡아서 먹고. 꿩 잡으러 안 가봤어요? 꿩은 딱 본인 눈에만 안 보이면 본인이 숨은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 안 가고 어디 풀숲에다 머리만 다 박고 있어. 그걸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꼭 먹고. 강아지 개들. 강아지는 선생님은 속아서 한번 먹어봤어요. 부모님한테. 이거 되게 맛있는 참치를 해가지고.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개고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먹었죠. 원래 옛날에 시골에서는 개를 잡아먹으려고 키웠고 보신탕 먹고 닭도 잡아먹고 그치? 잔치한다 그러면은 돼지 한 마리를 산채로 사옵니다. 살아있는 돼지를. 그때 이제 우리 친척들이 내가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어린애들 보지 마라 했지만 다 보잖아 그치? 그럼 돼지를 어떻게 죽이는지 이런 거 다 보고 아궁이에 불 떼고 이랬었는데 왜냐면 선생님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할머니가 1920년대에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고 일제시대 때 좀 빨리 결혼하셨고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아궁이 떼고 살았었겠지? 맞죠? 응. 아궁이 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아궁이 본 적은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TV에서? 그쵸.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요새는 그 또 아궁이 살리잖아. 너무 따뜻하고 좋아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뭐하다 여기 개구리밥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아무튼 참새도 안 잡아먹었습니까? 뱀도 드셔보셨어요? 아 뱀은 안 그냥 비둘기? 아니요 산비둘기. 웬만한 거다 산비둘기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 총 뭐 허락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유해조수 죽이는 공기총을 쏴요. 그럼 이제 유해조수 같은 거 죽이러 가면 가끔 이제 이 침을 삼키는 거 아니에요? 사슴? 사슴은 안 먹어봤던 것 같아. 꿩은 먹죠. 멧돼지 고기는 근데 아마 옛날에 먹었을 텐데 아마 맛이 없어. 멧돼지 고기는 약간 근육질에다 이러면 되게 질기고 냄새도 나고 이래가지고 별로. 또 뭘 먹어봤더라? 도마뱀 그 구경만 했죠. 그리고 참새 어떻게 잡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물을 딱 펼쳐놔요. 그다음에 참새를 골로 촥 모는 거야. 참새들이 떼들이 탁 간단 말이지. 거기에 막 걸려서 이제 죽고. 그럼 이제 먹고. 거북이는 아니요 거북이는 안 먹어봤어요. 그렇지만 지금 자라 해신탕이라고 팔지 않아요? 보양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토종 거북이 남생이는 멸종 위기 2급인가 그래요. 얘 함부로 잡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달팽이요? 아니요 달팽이는 안 먹어봤어요. 근데 달팽이는 프랑스 고급 요리점에 가야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메뚜기가 생각보다 맛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산토끼는 생각보다 맛이 없고 왜냐면 그 토끼탕에 막 토끼다 이렇게 있는데 약간 별로였어. 어쨌거나 결국엔 그때 한번 얘기하지 않아요? 소돼지 닭을 사람들이 가축화해서 키운 이유는 가장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가장 맛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런 거니까 굳이 다른 거 안 먹어봐도 됩니다. 다른 거 먹으면 얘들아 야생 동물 먹으면 막 냄새 나고 막 질기고 막 그래요. 그렇게 걔네가 뭐 먹고 사는지 모르니까 기생충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굳이 안 먹어도 됩니다. 알겠죠? 옛날에야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그럼 됐고 이제 개체군의 생존 곡선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 수명에 따른 생존 개체수의 상대값이 나와 있고 형태가 1형, 2형, 3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형 같은 경우에 초반에 많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다가 이제 본인의 생리적 수명에 닿으면 후두두두둑 죽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명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많이 죽죠? 그러다가 일부 살아남은 애들은 평생 자신의 수명을 잘 유지를 합니다. 사람은 일형이에요, 사명이에요? 일형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개체수를 적게 낳긴 하지만 부모가 얘가 다 클 때까지 케어를 하기 때문에 잘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류 같은 경우에는 알을 한 몇만 개씩 낳고 신경 안 쓰죠? 그래가지고 그냥 살려면 살아라 이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낳고 많이 죽고 일부만 살아남습니다. 혹시 구피라는 물고기 키워봤나요? 여러분들 물고기를 조그만 애들 키우면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따로 떼줘야 돼요. 왜? 먹어요. 본인 새끼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아먹겠어, 그치? 자, 그래서 일형 특징, 적은 수의 개체수를 낳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아 초기 사망률이 낮고 대부분의 개체가 성체로 성장하고 생리적 수명을 다하고 죽어서 후기 사망률이 높습니다. 수명이 대부분 길고 사람, 코끼리, 돌산, 양 등 대형 포유류가 여기에 해당하고 이형은 출생 이후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듭니다.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 사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의 자소를 낳지만 부모의 보호가 없어서 초기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성체로 생장하는 개체수가 적습니다. 굴, 어류 등 어패류가 여기 해당하고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래프 기울기의 절대값이 사망률을 의미를 하는데 절대값이 좀 작죠? 그러다가 후기에 절대값이 커지게 되고 이형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의 크기가 똑같고 사명은 초반에 크고 나중에 적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망률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상대 수명에 따른 사망률. 그래서 2형은 일정하고 1형은 초반에 낮지만 후반에 높아지게 되고 3형은 초반에 사망률이 높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기억나죠? 자,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이고 생식전 연령층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고 선생님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왜냐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요 나이쯤 되면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기를 부양을 해야 돼요. 누굴 부양해야 돼? 경제 능력이 없는 이 두 층을 부양을 해야 된단 말이지. 뭐 여긴 내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여기는 수많은 나이 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내는 연금은 지금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받고 계시는 거. 내가 그쯤 나이쯤이 되면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니까 연금을 내는 거 내가 받아먹고 죽는 거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쇠퇴형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층들이 어마어마하게 두껍다는 얘기예요. 아마 선생님이 지금 부양하고 있는 그 노인층보다 여러분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층이 한 2배인가 3배 이상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게 그 우리나라의 미래이면서 꼭 성공해야 되는 존재이면서 오래 살아야 되고 오랫동안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길 바라기 때문에 항상 뭐 좀 발표해라, 생계부 잘 써주려고 예습복습 충분히 할 수 있게 영상 찍어서 올려주고 수능 잘 볼 수 있게 문제 풀어주고 다 이런 게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선생님을 위한 거예요. 알겠나요? 아무튼 열심히 잘 성공해가지고 우리나라 떠나지 말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그때 설명했었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애를 안 가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애를 잘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애를 많이 낳겠지. 그쵸? 근데 애를 키우기 좋지 않은 환경으로 돼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집값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월급이 아직 300이 안 된단 말이지. 슬프죠? 선생님 하지 마세요. 아무튼 300이 안 돼요. 눈물 좀 닦고. 선생님 하신 거 후회하세요? 예전에 후회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후회하진 않지만 혹시나 내가 다른 인생을 또 살 수 있다면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호봉수 올라가도 1년에 5만 원씩 오릅니다. 아마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오르는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공무원의 그 월급 상승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월급 상승률이 적어. 그럼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상대적인 적은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장점이 있죠. 잘리지 않는다. 그쵸? 언제까지?
내가 뭐 큰 사고를 치기 전까지 잘리지 않아요. 알겠죠? 아무튼 봐봐.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3억을 모으려고 해. 그럼 몇 년을 일해야 돼요? 한 10년 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3억 6천 정도 모으겠지? 근데 이제 여기 옆에 다산동 집값이 얼마니까 한 7억 정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20년 조금 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러면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지방으로 가지. 집값이 싸지. 가. 인프라가 있나요? 애 키울 유치원, 애 뭐 어디 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없고 교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서울로 막 몰려드는데 그러니까 서울은 집값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애기가 키울 확률이 환경이 별로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선생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안타깝네. 왜냐면 여러분들 자녀가 나올 때쯤에는 선생님은 이미 뭐 한 5, 60 아니면 이제 퇴직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쯤에 어떤 사람들이 교사를 구성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우수한 학생들이 교사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해? 아니야? 우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명은 내가 돈이 적어도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한번 봉사하겠다. 그런 선생님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300이 아직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메가스터디 가시는 메가스터디. 거긴 이미 너무 젊고 혈기왕성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도 선생님도 젊으신 편 아니에요? 30대 후반이 젊습니까? 거기는 30대 후반이면 약간 이미 경력 좀 쌓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냥 별내고. 아니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 하다가 학원가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학교 선생님 하다가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우가 좋다라고는 합니다. 그치만 선생님은 그냥 학교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쭉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없이 나한테 잘해줄 수 있고 나도 여러분들한테 굳이 바라는 거 없이 잘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치? 생각해봐. 여러분들 인생이 피든 망하든 선생님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선생님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준다는 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연금이 아니라 알겠죠? 자 그러면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체군의 크기는 계절에 따른 환경 요인의 변화나 피식과 포식과 관계 등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돌말이라고 하는 물속에 사는 광합성을 하는 애들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영양 염내 양도 필요하고 적당한 빛의 세기도 필요하고 적당한 수온도 필요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겨울에서 보게 되면 영양 염내 양은 많지만 이렇게 돌말의 개체수는 적어요. 그 이유는 빛의 세기도 작고 수온도 낮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봄이 돼서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수온도 증가하니까 영양 염료도 충분해가지고 돌말의 개체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후반에는 또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영양 염료 양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름이 됐을 때 빛의 세기도 충분하고 수온도 충분했을 때 돌말의 개체수가 그래도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영양 염료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돌말의 개체수가 적으니까 영양 염료가 조금씩 축적이 되겠죠? 그리고 수온이랑 빛의 세기도 적당하니까 돌말의 개체수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더 증가하고 싶었는데 이제 가을과 이제 겨울이 찾아오면서 수온과 빛의 세기도 떨어지면서 다시 돌말이 개체수가 적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양 염료가 쓰이지 않으니까 영양 염료는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만약에 이 여름 상태에서 영양 염료를 갑자기 많이 넣어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 빛도 수온도 충분하고 영양 염료도 충분하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돌말을 녹조로 치환해 봅시다. 여름이에요. 원래는 영양 염료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생활해서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줘. 그런 영양 염료가 충분하니까 녹조가 어마어마하게 증식을 하겠죠. 이게 뭐야? 녹조 현상입니다.
얘기했죠? 녹조 현상 일어나면 왜 안 좋아요? 녹색 애들은 광합성을 하는 애인데 녹조가 발생하면 왜 안 좋아? 밑에 빛이 안 보여. 맞아요. 수심에 빛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수생 그 밑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고 산소나 이런 것도 다 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녹조류들이 빨리 자라고 빨리 죽습니다. 그럼 죽으면 밑에 계속 쌓이겠지? 쌓이면 이걸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이제 산소를 다 소비하고 그러니까 산소도 사라지고 물도 계속 썩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녹조가 일어나면 안 좋긴 합니다. 자, 이 내용도 설명했고 자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피식과 포식에 따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식은 뭐야? 피식대학? 피식대학 보니? 피식이 뭐야? 피식. 피식. 포식은? 그죠. 피식은 먹히는 거, 포식은 먹는 거죠. 자, 토끼랑 스라소니가 있어요. 누가 먹이가 될 것 같아? 눈신 토끼다. 토끼가 스라소니를 잡아먹진 않겠죠? 네. 스라소니는 고양이과 동물의 좀 큰 애인데 스라소니 이제 눈신 토끼를 먹습니다. 그러면 얘가 피식자고 얘가 포식자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시간의 흐름이고 왼쪽은 눈신 토끼의 개체수, 오른쪽은 스라소니의 개체수인데 곱하기 1000인데 갭이 달라요. 얘는 지금 40씩이죠? 얘는 몇이야? 3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개체수가 많은 거예요? 누가 더 많은 거야? 눈신 토끼. 눈신 토끼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한 10배, 100배씩 차이가 많게 많죠? 여러분 생태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먹히는 애들이 많아야 될까 적어야 될까? 그치. 먹는 애들보다는 먹히는 애들이 많아야지만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수치만 보더라도 뭐가 먹이고 뭐가 먹는 애들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얘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얘가 피식자가 되는 거고 얘가 적으니까 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그래프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이 먹이, 그 다음에 빨간색이 먹는 애들이에요. 먹이가 증가하니까 얘를 먹는 애들도 증가하겠죠?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많이 먹힙니다. 그러니까 감소해요. 그러니까 얘도 감소하게 됩니다. 포식자가 감소하니까 피식자가 증가하게 돼요. 피식자가 즉 먹이가 증가하니까 포식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많이 먹혀서 피식자가 감소하게 돼요.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포식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식자와 포식자가 증감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수십 년 주기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뭐가 증가하니까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식자가 증가하니까 포식자가 증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또 포식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만약에 포식자야.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피식자가 증가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좋아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그래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십 년의 주기를 가지고 증감을 왔다 갔다 하고 피식자는 포식자보다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피식자고 뭐가 포식자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누구인지 보면 피식자와 포식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스라소니도 증가하게 되고 스라소니가 증가하니까 눈신토끼는 감소하게 되고 눈신토끼가 감소하니까 스라소니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식자인 눈신토끼의 개체수 증감에 따라서 포식자인 스라소니의 개체수도 증감하게 됩니다. 변동은 대략 10년을 주기로 해요. 됐나요? 됐니? 우리나라 이때는 언제였지? 이때가 일제시대인가? 맞죠? 맞지? 여기가 조선시대 아니야?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동안 이런 것도 연구했다는 얘기죠. 맞죠? 1990년대가 일제시대 맞고 그럼 일제시대 전이 뭐야? 개화기 전이니까? 조선시대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다른 나라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니까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의 생물의 무리죠.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면, 즉 개체군 내에 개체 숫자들이 증가하게 되면 개체들은 서식 공간, 먹이, 배우자 등을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체군 내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이에요. 자, 텃세. 여러분들 전학 오면 텃세 부립니까? 착한 학생들이네요. 텃세가 뭐예요? 내 공간에 다른 개체가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거. 이런 것들을 텃세라고 합니다. 자, 일정한 서식 공간을 차지하고 이렇게 확보한 공간을 세력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서식 공간을 차지하면서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개체를 분산시켜가지고 개체의 밀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을 하고 불필요한 경쟁이나 싸움을 방지하게 됩니다. 은어, 까치, 백로, 얼룩말, 물개 등이 있는데 혹시 은어 먹어봤어요? 이게 바다랑 원래는 강이랑 왔다 갔다 하는 종인데 어떤 애들은 또 민물에만 살기도 해요. 은어가 예전에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민물고기인데 은색이고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선생님도 전생에 먹어봤습니까? 선생님도 한 200년 전에 먹어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은어가 무슨 맛이 나냐면 약간의 살에서 수박향이 난다고 하던데. 그렇죠? 아무튼 은어 맛있게 한번 나중에 먹어보고, 까치, 백로, 얼룩말, 물개 등도 텃세를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어의 텃세를 보게 되면 은어는 일정한 이제 자갈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좀 큰 바위 같은 게 필요한데 얘네들이 먹고 있는 게 자갈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이제 이끼 같은 걸 뜯어 먹어요. 아무튼 이렇게 본인들만의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은어는 수심 얕은 곳에서 개체군을 형성하는데 각각 서식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공간을 세력권이라고 하고, 서식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먹이 공간과 서식 공간과 먹이를 두고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은어의 개체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럼 순위를 정해가지고 힘에 따라서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하는 겁니다. 힘의 서열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여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군 내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닭은 싸움을 통해 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순위에 따라서 모이를 먹고, 큰 뿔량의 순양은 뿔의 크기와 뿔치기로 순위를 정하고, 일본 원숭이는 힘의 세기로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서 암컷을 차지하게 됩니다. 얘가 닭, 얘가 큰 뿔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또 죽을 수도 있냐면 본인 뿔끼를 얽힙니다. 이건 풀지 못해가지고 죽어요. 근데 또 이제 먼저 산 놈이 있겠지 끝까지? 그러면 어떤 경우도 관찰이 되냐면 얘 두개골을 달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얘는 살았잖아. 모가지가 뜯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든 상태로 이제 달리는 뭐 그런, 왜냐면 싸우다가 뿔이 꼬이면 못 풀 거 아니야. 지금 들고 있는 애는 그 사실을 알아요? 불편하겠죠? 선생님도 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합니다. 머리 너무 아프지 않을까 근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봐봐, 여러분들 누군가 전학을 왔어. 텃세를 부려. 이게 너무 동물적인 행동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남학생들끼리 장난으로 막 힘겨루기 하죠? 이게 동물적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렇다고 내가 얘보다 피지컬적으로 우수하고 힘이 세다고 해서 친구를 괴롭히면 됩니까? 안 되니까. 얘가 먹으려는 걸 뺏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너무 동물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전화 오면 텃세를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세면 친구가 먹고 거 뺏지 말고, 돈 뺏지 말고 친구를 보호해주고 무거운 걸 같이 들어주고 이렇게 사는 게 인간적인 겁니다. 알겠나요? 자, 리더제. 한 개체가 리더가 되어서 개체군 행동을 지휘하여 질서를 유지를 합니다. 하나만 리더이고 나머지는 같아요. 이동 방향을 결정하거나 천적으로부터 도망치도록 하는 등 개체군의 행동을 지휘하면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기러기, 양, 코끼리는 집단으로 이동할 때 한 개체가 전체 무리를 이끌며 이동하고 우두머리 늑대가 늑대 무리의 사냥 시기와 사냥감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 각 개체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들의 협력적으로 전체 개체군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맡은 역할만 수행하도록 분화가 되어서 개체군을 벗어나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개미 같은 경우에는 여왕개미는 무조건 생식 알만 나와요. 평생 죽기 전까지. 그 다음에 병정개미는 죽기 전까지 싸우기만 하고 일개미는 평생 일만 합니다. 알겠죠? 그 여왕벌은 조직 통솔과 산란, 수펄은 생식, 그 다음 일벌은 꿀의 채취와 벌집 관리 등 담당하고 얘네들은 각각의 역할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왕벌 혼자서 못 살아요. 누가 계속 먹이를 갖다 줘야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수펄은 생식이 끝나자마자 죽어버려요. 알겠죠? 알겠나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족생활. 혈연관계의 개체들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합니다. 먹이를 공동으로 사냥하고 새끼를 함께 돌볼 수 있어가지고 개체군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혈연관계가 가까운 암사자들과 숫사자들이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숫사자는 다른 무리의 사자로부터 무리를 보호합니다. 이외에 코끼리, 제비 등은 가족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아직도 하나요? 그거 본 적 있나요?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숫사자 한두 마리에 암사자들이 죄다 있고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고 먹이를 누가 먼저 먹어? 숫사자 먼저 먹고 이렇게 하죠. 그런 이유들이 숫사자가 본인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숫사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숫사자의 자손이었던 원래 전 새끼들은 다 물어 죽입니다. 왜냐면 왕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자기 혈육이 아니니까 키울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물어 죽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 사람은 코끼리 같은 경우에 코끼리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그럼 뭐예요? 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해설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코끼리는 리더 제도하면서 가족 생활을 합니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가부장 제도가 많이 있었을 때는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리더이면서 가족 생활을 했었죠. 그 다음에 신라 시대 때는 여왕도 있었으니까 선덕여왕 그러면은 이제 선덕여왕이 리더이고 이제 가족생활 리더제이면서 가족생활 했었을 거고 우리 구석기 시대가 목의 중심 사회였나요? 그 다음에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부계로 됐나? 아니야? 아닌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 구석기 시대는 목의 중심이었고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뭐 부계로 바뀌었나? 계속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지구 역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가부장 제도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가 지금 다시 평등해졌다가 그럼 또 언젠간 또 목의 중심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지 않나? 한국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자. 그래서 목의 중심에서 부계 중심으로 바뀌고 또 이렇게 바뀌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남녀가 같이 제사를 지내고 재산 분배도 평등하게 받고 이러지 않았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도 찾다가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구 전체적으로 우주랜다. 그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또 가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예전에 가부장이었다가 지금 평등을 찾아가면서 남녀 평등을 이뤘다가 이제 다시 목에여서 이제 여성 우세 됐다가 다시 또 평등 찾아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언젠가 또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역사 배웠잖아요. 한국사. 그치? 한국사 배우면서 그때는 모계였고 부계였다가 고려시대는 너무 평등했네? 근데 조선으로 오면서 다시 부계로 됐네? 그럼 지구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는 건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 이런 거 안 궁금합니까? 네. 자, 그러면 왜요? 네, 더 할 줄 몰랐죠? 이제 할 거예요. 자, 한숨 쉬지 말고. 자, 우리 사실은 복습이 거의 20분 잡아먹기 때문에 진도는 사실은 20분 정도밖에 안 나간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군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은 뭐예요? 군집?
어떤 무리? 최근에 그치. 동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괴체군들의 무리를 그치 집단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 일정한 지역에 서식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개체군들의 집단을 군집이라고 하고 군집을 이루는 개체들은 또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다음 먹이 관계가 있는데 먹고 먹히는 관계를 먹이 관계라고 하는데 이걸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먹이 사슬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로 나타낸 것으로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풀을 먹고 사는 1차 소비자 메뚜기, 그다음 메뚜기를 먹고 사는 2차 소비자 개구리, 그다음에 이 개구리를 먹고 사는 3차 소비자 뱀이 있고 각 먹이 사슬의 각 단계를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얘의 영양 단계가 생산자, 얘는 1차 소비자, 얘는 2차 소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먹이 그물은 무엇이냐면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물처럼 나타낸 것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얘를 먹이 사슬이라고 한다면 이 먹이 사슬이 여러 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를 먹는 걸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는 걸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를 먹는 걸 3차 소비자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뱀은 몇 차 소비자입니까? 이렇게 가면 얘가 1차 소비자니까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3차 소비자죠. 그래서 어떤 생물이 어떤 영양 단계 몇 차 소비자인지는 확정으로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에서 위치를 보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면 뱀은 2차 소비자일 테지만 이렇게 가면 3차 소비자예요. 그래서 몇 차 소비자인지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생태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특징은 분해자는 포함을 시키지는 않아요. 자, 그럼 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메뚜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 망해버리는 생태계는 어디입니까? 왼쪽이겠죠? 메뚜기가 사라지게 되면 메뚜기를 먹고 사는 개구리도 사라지고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개구리 먹고 사는 뱀도 사라지게 되고 얘는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메뚜기가 사라지더라도 들쥐를 먹고 이렇게 먹기 때문에 메뚜기가 사라지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분해자는 미생물 같은 거예요? 네, 분해자는 저번에 한번 얘기한 대로 그 유기물을 분해해가지고 무기물로 분해해주는 건데 미생물 중 대부분의 미생물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미생물의 정의 자체가 근데 분해자는 아니고 미생물이 영어로 뭐죠? 마이크로브. 왜냐면 마이크로스코프로만 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스코프가 뭐예요? 현미경.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작은 생물들을 그냥 미생물이라 한 거고 얘네들은 그냥 크기에 따라서 나눈 거라 분해자인지 생산자인지는 나중에 얘네들 특징을 봐야 됩니다. 알겠나요?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단순한 생태계와 복잡한 생태계가 있을 때 뭐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냐면 복잡한 생태계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면 특정 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종을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래 밑에 내용. 자,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즉 종 다양성이 높아질수록 어떤 환경의 변화로 특정 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생물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이 안정해지고 다른 말로는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생태적 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생태적 지위는 생태계에서 군집 내 한 개체군이 서식 공간, 먹이 관계 등에서 담당하는 구조적 기능적 역할을 먹이 지위, 이제 생태적 지위라고 하고 이 먹이 지위와 서식지 지위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체군의 위치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생태적 지위가 먹이, 그 다음에 서식지를 같이 포함하는 지위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먹이 지위와 서식지 지위가 모두 비슷하면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해주고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생태적 지위가 다르다라고 표현해줍니다. 자, 만약에 생태적 지위가 똑같은 종이 있어요. 서로 다른 종인데 생태적 지위가 겹쳐. 먹이도 똑같고 서식지도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 대부분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군집 내부의 생태적 위치가 비슷한 두 가지 개체군이 동시에 존재하면 그 개체군들이 경쟁을 하거나 아예 따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먹이를 서로 다르게 하거나 서식지를 다르게 하거나 혹은 둘 다 다르게 해서 경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